세상은 나를 보는 거지.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몇십 년 뒤에 뽀로로의 저작권이 풀렸어. 갑자기 정신나간 영화사가 이걸로 공포영화를 만들겠대. 지구온난화로 집을 잃고 개빡이 친 뽀로로가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프로펠러로 사람을 죽이고 다니고 옆에서 크렁이 크렁크렁 하면서 인간을 막 사냥하고. 어? 재밌겠는데. 더 컬랩! 어린 시절 헌드레드 에이커 숲에서 반인반수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시절을 보내던 소년 크리스토퍼 로빈. Piglet, Eeyore, we were friends for many years, and they're out there. 그러나 소년은 대학 진학으로 인해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곰돌이 푸와 아기 돼지 피글렛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We need to leave. Now. I really need to find out what's happening. 이에 완전히 엇나가 버린 친구들, 기어이 잔혹한 복수를 시작하게 되는데, 꿀에는 꿀, 피에는 피. 달콤했던 기억은 잊어라. I would have never left, I swear, I swear. 영화 곰돌이 푸, 피와 꿀입니다. 예, 정말이지 그렇습니다. 위니더 푸, 빨간 티셔츠에 노란 귀여운 인형곰과 여러 귀여운 동물 친구들, 그리고 크리스토퍼 로빈이라는 소년이 함께 지내며 벌어지는 따스한 이야기.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 영문을 몰라 하실 분들께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주로 우리에게 익숙한 푸는 이런 모습이지요. 아니, 그런데 푸 디즈니 거 아니었나요? 사실 디즈니가 제일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 중 하나를 꼽자면 자신들의 캐릭터가 소위 아이들에게 유해한 컨텐츠로 소비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선정적인 부분에서든 폭력적인 부분에서든 말입니다. 근데 그런 디즈니가 미쳐가지고 그 곰돌이 푸를 갖다가 갑자기 슬래셔 공포영화를 만들 리는 없고, 이번 영화 곰돌이 푸 피와 꿀은 디즈니의 곰돌이 푸의 원작 동화 A.A. 밀른의 곰돌이 푸가 저작권 유효기간 95년이 지남으로써 퍼블릭 도메인화,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어 세상에 나오게 된 영상물입니다. 즉슨 저작권료 낼 필요 없이 그냥 이거 모티브가 그 곰돌이 푸야 만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범주의 것이라는 거지요. 곰돌이 푸 피와 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곰돌이 푸와 장르가 아주 많이 다른 만큼 일부 설정들 또한 다르게 가져갑니다. 본래 귀여운 동물 인형이었던 푸와 피글렛 등의 여러 숲속 친구들은 반인반수라는 설정으로 각색이 되었고, 소년인 크리스토퍼 로빈이 이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고 함께 어울려 놀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점에서는 일부분 동일해요. 다만 이후 소년이 대학 진학으로 이들을 떠나게 되면서 크리스토퍼 로빈이 가져다주던 음식만으로 살아가던 푸와 친구들은 스스로 먹이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이에 너무나 굶주렸던 친구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당나귀 이오르를 잡아먹고 말지요.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요게 트리거가 되어서 다도 크리스토퍼 로빈 인간 죽어 인간 나빠가 되어버렸다는 스토리인데, 아니 근데 이게 막 생각보다는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막 보고 싶죠?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라고 하면 이 내용이 영화 초반 2분 만에 나레이션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Usual adolescent creatures. Christopher had to make the hard decision to leave his friends to attend college. Never to talk again. 그리고 바로 그 씬이 끝나고 나면 성인이 된 크리스토퍼 로빈과 그의 연인이 등장을 하는데, 소년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친구들을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숲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고, 결국 푸와 친구들이 함께 지내던 곳까지 당도하게 되지만, 여기서 완전히 흑화해버린 푸와 피글렛과의 잘못된 만남이 성사되고 맙니다. 곰돌이 푸가요, 크리스토퍼 로빈을 이렇게 묶어놓고 그 이오르 꼬리 그 탈부착식인 거 기억나시죠? 그걸로 막 채찍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와 이게 되게 구도가 이게 그렇더라고. 오호! 척척하게 만들어주지. 호다! 찰싹! 찰싹! 날
그 이후부터는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면서 한 무리의 여성들이 조명되는데 영화 전체의 비중을 놓고 본다면 사실 크리스토퍼 로빈과 푸의 이야기보다 이들이 푸와 피글렛에게 희생되는 내용이 메인 이벤트예요. 어쨌든 이 영화의 장르는 이오르 꼬리 채찍으로 몸의 대화를 나누는 크리스토퍼 로빈의 허리가 활처럼 휘었다. 푸의 눈에서 뿔이 뚝뚝 떨어졌다. 크리스토퍼 로빈! 그런 장르가 아니라 무자비하게 썰고 갈고 피 튀고 다 죽이는 슬래셔 무비이기 때문에 정말 잔혹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통째로 그라인더로 갈아버리기도 하고 망치로 머리를 날려버리기도 하고 푸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머리를 부수기도 하고. 야, 난 잠깐 이거 카트라이더인 줄 알았잖아. 근데 카트도 같고 영화도 맛이 같으니까 이거 비슷하긴 하네요. 나중에 후반부 가서는 얘가 존나 짱센 넥슬라이스 같은 것도 하거든요. 손을 한 번 그으면 사람들 팔이 날아가고 머리가 반갈죽이 되고, 그쯤 돼서는 관객 텐션이 진작에 코미디 쇼가 되어 있는데, 아니 이 사단이 나 있으니까 극장에서 보면서도 멘탈적인 포지션 잡기가 되게 모호한 거예요. 아니 당장 스크린에서는 에라이 다**까쇼 하면서 노란색 사이코패스 곰돌이가 피땀 눈물 범벅이 돼갖고 격파술 시범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내가 이런 영화에다가 대고 진지하게 욕을 받고 스토리의 개연성 온갖 요소들에서 논리적으로 따지고 드는 그게 더 웃긴데 나는? 아니 이게 논리도 어느 정도 개논리 건덕지가 있어야 딜을 놓지, 이거 아무것도 없는 페어에다가 뭘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어려운 거야. 이게 더 어려워. 애초에 곰돌이 푸는 뭐지? 피글렛은 또 뭐지? 이 영화의 본질은 뭐지? 아니 애초에 문화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따질 수, 아니 이 영화를 문화라고 쳐줘야 되는 명작의 기준은 뭐지? 잠깐 망작의 기준은 또 뭐지? 망했다는 기준은 뭘까? 엄복동이 150원 이 영화가 이러고? 그럼 잘 만든 건가? 명작의 기준.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명작이었던 이유는 영화가 끝난 뒤 관객들의 대화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가 이 영화를 제 주변 유튜버 지인들하고 파티를 꾸려서 무려 6인 팟을 꾸려서 갔었거든요. 영화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새벽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그대로 6명 다 저희 작업실 들어와갖고 거진 3시간가량을 논스톱으로 떠들었어요. 즉슨 만일 명작의 기준이 관람 후에 할 수 있는 대화의 양이라면 이 영화는 단언컨대 2023년 최고의 미친 명작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실래요? 개재밌. 그렇다고 주구장창 헛소리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나마 다 부서진 페어에서 버려진 철골 몇 개 들고 흠 좀 잡아보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저렇게 말했지만 각을 잡으려면은 암흑 물질 마냥 아주 무한대로 즐길 수 있거든요. 이 영화의 각본은 여러분께 하여금 호러 장르 특유의 창란을 일으키게끔 여러 번 반복하는 구조로다가 아주 교묘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교묘한 건지 아니면 너무도 창의적이신 감독님께서 대본 없이 상황만 제시하는 바람에 짜여진 대본이 없으니까 배우들이 앵무새처럼 똑같은 대사를 한 화면에 3-4번을 디폴트 값으로 반복한 건지는 겁나게 알 수 없지만 제 단언컨대 이 1시간 24분에 달하는 영상물에서 크리스토퍼 로빈이 푸에게 했던 대사는 푸, 넌 이런 애가 아니었잖아. 푸, 대체 왜 이러는 거야? 푸, 내가 더 잘못했어. 푸, 멈춰. 이 4개를 돌려막기 하는 수준에서 진행됩니다. 차라리 푸한테만 그랬으면 푸가 언어 능력이 딸려서 한정된 단어만 알아듣는 걸까 하겠는데, 개뿔이 교묘한 반복의 굴레는 인간 대 인간의 대화에서도 다를 게 없으니 그냥 이 세계관 내 인물들은 구사할 수 있는 단어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빠를 겁니다. 아니 애초에 슬래셔 무비에서 반복되는 대사의 고통을 느껴야 된다는 게, 제가 슬래셔를 많이 접해본 건 아니지만 대충 로맨스 뮤지컬 영화에서 액션의 합을 따지고 있는 꼴이거든요. 근데 이걸 꺼내올 정도로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지점이었다. 이 영화의 제작비가 10만 달러, 원화로 대략 1억 3천만 원 정도인데 이게 사실 터무니없는 금액이긴 합니다. 최근 마블 슈퍼히어로 영화의 제작비가 평균 2억 5천만 달러, 대략 원화 3,300억 원이니까 곰돌이 푸피와 꿀 촬영하는 걸 3,300번 참으면 마블 영화 한 편이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으로 전설로 불리우는 한국 영화
리얼의 제작비가 115억 원이니까 곰돌이푸 피와 꿀 촬영을 115번 참으면 리얼이 나오는 거지요. 그만큼 초저예산 영화라는 건데 곰돌이푸가. 문제는 보통 흥행에 성공한 저예산 영화들은 와 이게 이것밖에 안 들었어? 내지는 영화의 제작비를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곰돌이푸 피와 꿀의 경우는 그래 그만큼 들었겠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랍니다. 이게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사실 몰입에 방해가 될 정도라서 문제예요. 촬영 스케줄이 들쑥날쑥이니까 숲속에서 분명 저녁이었는데 갑자기 해가 중천에 떠있고 희생자들이 도륙당하는 숙소는 내부 구조가 호그와트인가 실시간으로 뒤틀립니다. 킹리적 가심으로 감독이 대충 A라는 영화를 찍고 있다가 뉴스로 곰돌이푸 풀렸다니까 급하게 선회해서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스토리 구조가 기묘하고 중반부의 일부 구간에서는 그래서 이게 곰돌이푸랑 뭔 관련이 있는 건가 싶은 장면들도 존재합니다. 이거 내가 볼 때 1억 3천이 A라는 영화에 이미 한 5천 썼고 곰돌이푸로 선회하면서 다시 8천 쓴 거라니까. 물론 오피셜 아니고 킹리적 가심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근데 아니라기엔 이게 퀄리티가 너무 개똥 같은. 많은 분들이 푸의 이야기가 호러 영화로 나온다고 했을 때 궁금하셨을 겁니다. 트레일러에 이 어둠에 가려진 푸의 모습은 과연 CG일까 가면일까 뭘까? 얘가 표정이라는 걸 짓긴 하거든요. 이렇게 씩 웃을 때도 있고 눈물 비슷한 럭제를 뚝뚝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당연히 제작비 이슈로 풀 CG는 아니고 일부 부분만 요렇게럼 뒤틀어서 표정을 구현하는데 극장에서 유심히 잘 보시면 눈 부분에 가면과 얼굴 사이가 떠서 그림자가 져 있습니다. 분명 그 반인반술했는데 사실 너무도 놀랍게도 곰가죽을 둘러쓴 아저씨였던 거지. 야 불쌍한 크리스토퍼 로빈은 속은 거예요. 푸가 주먹을 못 쥐어. 누가 봐도 고무장갑이죠. 고무장갑 주먹 쥐면 이렇게 굴곡지잖아요. 아니 근데 또 영화 내내 안 쥘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그 굴곡이 생깁니다 중간에. 곰돌이푸가 아니라 고무돌이푸였던 거예요. 보통 어떤 영화에서 무기를 든 액션을 촬영할 때 다 똑같아 보여도 여러 개의 복제품을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토르 러브 앤 썬더에서 등장했던 스톤브레이커도 평상시 들고 있을 때 묵직한 느낌의 소품이 있고 액션을 할 때 사용되는 가벼운 고무 재질의 소품 등으로 구분되어 여러 개가 제작되니까요. This is the Stormbreaker. This is the muscle showing one. As you can see, this is rubber, but it looks just like metal. 그런데 우리 곰돌이푸 수중에는 1억 3천만 원밖에 없었고 덕분에 이런 고급 소품을 만들 수 있을 리가 없었고 촬영용 소품이 아니라 실제 사슬과 망치를 쓰는 바람에 이게 배우들이 진짜 맞으면 안 되니까 멀찍이 또 최대한 위험하지 않게 촬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물 밖에서 엉거주춤 낚시하는 피글렛 명장면이 등장하지 않았나. 이걸 안 잡아주네. 에이 PC 오늘 좀 잡았어? 에이 옆집 이효리랑 내기한 건데 이러다 꼬리 달게 생겼어. 아이 참네. 아이 무슨 놈의 낚시터가게 한 마리도 안 잡혀.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에이 나는 똥구멍에 사슬 달기 싫어. 야 피글렛은 뭔 죄냐?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저희들끼리 한 말 중에 이토록 영화 화면의 밖 카메라 뒤의 광경이 궁금한 영상물은 처음이라는 거였어요. 차라리 이걸 만드는 과정을 찍어서 영화를 만드는 게 더 나았을걸? 정리하면 곰돌이푸가 퍼블릭 도메인이 되어버리니 이에 홍보 효과, 선점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제작비와 그냥 일단 극장에 걸기만 하자 도로로다가 덕지덕지 만들어 올린 결과물이 제작비의 46배 정도를 벌어들이게 되었다인데 사실 이게 곰돌이푸로 어그로 빡세게 끌어서 인터넷상에서 난리 친 거 대비 아쉬운 성적이긴 해요. 오히려 냉정하게 말하면 고작 이거 하려고 곰돌이푸한테 칼을 들렸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쯤 되니까 디즈니가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매우 완고할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생각 이상으로 캐릭터 오염이 심각해요.
안 그래도 우리 푸 그 대륙의 어떤 분 덕분에 고통받고 계신데 제가 영화 관람 이후에 리뷰를 위해서 곰돌이 푸 애니메이션을 따로 한번 봤거든요. 괜히 애니 오프닝에서 등장하는 푸 인형이 섬뜩해. 곰돌이 푸의 빨간색 티셔츠가 그가 잡아먹은 인간들의 핏자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 엔딩에 등장하는 농구공도 묘하게 바느질이 의심스러워. 저게 사람으로 만든 농구공일 수도 있잖아요. 머리를 피와 꿀로 지배당한 지식의 저주에 걸려버린 겁니다. 물론 이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도 이를 어느 정도 인지하신 건지 극이 성인 등급의 무자비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동물 친구들이 인간을 살해하는 것에 그치지 다행히 폭력에서 선정적인 지점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이게 슬래셔 영화의 클리셰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까지 할 수 있는데 안 했다 수준으로 묘사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최소한의 선은 지켰다고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번에 어쨌든 난리 어그로도 좀 끄셨겠다. 다음 타자인 피터팬 밤비 등이 피와 꿀화를 계획 중이라는 소식. 와, 그럼 뭐요? 그 피터팬이 사람 죽이고 다니고 밤비는 육식에 눈을 뜨는 건가? 야, 참 정말이지 기대가 되네요. 난 안 보겠지만. 짜란. 결과적으로 이번 영화 곰돌이 푸 피와 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는 일반적으로 그저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닌 체험에 중점을 두기 시작한 시대인 만큼 뭐 어떻게 보면 현 극장 업계에 가장 적합한 영화 중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잔혹하긴 한데요. 그냥 친구들끼리 여럿이서 낄낄거리면서 보기 좋은 영화예요. 아마도 오죽하면 내가 이번에 같이 보러 간 사람들끼리 전우회가 생겼어. 전우회가 카톡방 이름도 곰돌이푸 원정대요. 농담 빼고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구독자분들 극장에 모아놓고 같이 보고 싶은 영화였어요. GV 이야기 참 재밌는 영화일 것 같아. 곰돌이푸 피와 꿀짱 연락주세요. 애초에 이거 만든 감독도 이거 잘 만들려고 만든 영화 아닌 것 같아. 약간 괴식 먹는 느낌인데 뭐 다 던져놓고 하는 말이지만 그런 작품이었다. 제가 애기 때 진짜 애기 때 좋아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곰돌이푸 그 티거 무비가 최애였거든요. 저 티거를 제일 좋아해요. 티거가 안 나와서 좋았어. 짜란. 하루가 1년처럼 긴구나. 베놈2 렛데오비 쿠키 더 컬랩 전 세계 진상들이여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두 클립이 애지게 인사 박습니다. 10월 13일 드디어 국내에 개봉한 그 영화 우선 공식 시놉시스에 살짝 유튜브 첨가한 버전으로다가 보고 가시지요. Lady, we should be out there snacking on bad guys. I need to be free. 베놈과 완벽한 파트너가 된 에디 브로. You know how lucky you are that I chose you. You can get a job down here cleaning toilets! Let me fix it. How about it? Fucking push it again! 연쇄살인마인 클리토스에 대해 취재를 하던 그는 인터뷰 도중 그에게 물려버리고 그의 피를 한 클리토스는 카니지로 거듭나게 되지요. 잔혹한 연쇄살인마의 각성 그리고 그런 그를 막으려는 이들 그의 광기로 인해 혼돈에 빠진 세상 과연 베놈과 에디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괴물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Where you going? I will let you eat everybody! Oh yeah! 영화 베놈2 렛데오비 카니지입니다. 자, 3년 만이에요. 마블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 마블 영화 소니의 베놈입니다. 뭐 이제는 그게 또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Surprise, never say never. 어떤 아저씨가 외계에서 날아온 말하는 액체 괴물이랑 합체해서 이따시만한 블랙헐크로 변신해 나쁜 애들이랑 투닥거리는 영화. 지난번엔 색깔 비슷한 반짝이 애교랑 투닥거렸는데 이번엔 불닭볶음면 뒤집어 쓴 트윈키 매니아와 함께 하십니다. Where's the
fucking Twinkies! Twin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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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inkie. Oh. 자, 각설하고 일단 이번 영화의 장점을 먼저 이야기해보자면 생각 이상으로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오마주들이 많았는데요. 몇 가지 꼽아보자면 베놈이 전투 중 돌무더기에 깔려있는 장면은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도 오마주했던 이 코믹스의 명장면을 I can't move! I can't... 카니지와 베놈이 전투를 벌이는 장소에 하필이면 종이 있고 스파이더맨 3에서도 거기에 애니 추락할 뻔하는 장면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서 그 애니 추락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베놈과 에디의 더 거세진 사랑 싸움에서 오는 가벼운 웃음도 좋았고 앤트맨이 떠오르는 에디의 인간관계라든지 클리셰의 전형이기는 했지만 광기 어린 우디 해럴슨의 연기도 좋았습니다. 액션의 경우 되려 전편에서의 신비오트 활용이 더 다양했다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베놈과 카니지의 전투를 실사로 볼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는 있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쿠키, 알파이자 오메가 물론 해외에서 먼저 개봉하는 바람에 유출 파티가 열렸지만 아무튼 왜 거미를 만나러 간대. 정말 기대가 되는걸. 사편이 완전! 자, 이제 단점을 이야기해보지요. 제가 지난 베놈 리뷰에서 전편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영화의 구성이 너무나 올드하고 그래서 마치 당장이라도 OCN에서 앞에 마블 스파이더맨 붙여가지고 주구장창 틀어줄 것 같다. 이렇게 TV 최초 공개 마블 어벤져스 스파이더맨 최강 빌런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강력한 녀석이 온다. 베놈.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OCN. 당시 베놈 1의 경우 제게 호불호를 고르자면 불호에 가까운 평작이었는데 이번 렛데어비 카니지 렛데카는 개인적으로 그보다 조금 더 호로 올라왔지만 여전히 불호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평작이었습니다. 어쨌든 사실 이번 영화는 베놈 1 당시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를 공유하고 있는데 일단 여전히 스토리 구성은 올드하고 굉장히 단순하며 산만합니다. 그 와중에 그나마 이 영화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낙무도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클리터스 카니지라는 캐릭터마저도 15세 관람가의 이름으로 그 잔혹함을 거세당해버렸지요. 뭐요? 캐릭터성 하나로 멱살 잡고 가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전편에서도 등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적어도 이번만큼 분위기를 무겁게 잡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상대적으로 좀 덜했어. 그에 비해 이번 작품은 화면의 색감, 연출, 배우의 연기 등은 거의 뭐 터지고 찢어지고 유혈 낭자할 것 같은데 15세야 안 보여줘 돌아가 하니까 결국 감질맛만 나는 겁니다. 이걸 15세 관람가로서 최선을 다했다 장점이라고 해야 할지 그냥 등급 생각을 하지 못한 실패한 연출인 것이다 해서 단점으로 봐야 할지 사실 가불기거든요. 좀 더 잔혹하게 해달라고 해서 어떻게든 해줬는데 이 맛이 아니래. 그렇다고 베놈과 에디의 우당탕탕 모험 이야기 해서 밝게 가면 또 난리가 날 거거든요. 제작사 입장에서는 사자성어 해지 안지 해도 지랄 안 해도 지랄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게이득, 성인들한테는 쌉소네라고 해야 되나? 로건, 데드풀 1, 2 거기에 이제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까지 본 우리로서는 약간 삭발한 맛? 삭발한 데드풀?
아, 얘는 이미 머리가 없구나. 그 제로 콜라 같은 맛이라고 해야 되나? 좀 허전해요. 결여가 되어 있어. 아, 물론 저는 제로 콜라 좋아합니다. 아까 베놈 볼 때도 제로 콜라 마셨어요. 근데 영화가 그러면 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더 수사해. 그런 게 아니면은 만족하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렸다고. 에? 물론 그래, 이건 뭐 어른들의 사정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외에도 거슬리는 지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니, 1편이랑 플롯이 거의 복부 수준이야. 액괴 대 액괴, 똑같고 똑같다. 얘네 둘이 투닥거리다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쳐져서 전투를 벌인다. 똑같고 똑같다. 얘는 또 적이 너무 세다고 또 못 싸우겠다고 빤스런을 할라 해. 똑같고 똑같다. 이번에도 약점이 둘 다 소리라서 벌어지는 일들. 똑같고 똑같다. 얘네는 소리가 약점이라는 점을 무려 2편에 걸쳐서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일관성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베놈이 축제에서 마이크를 떨어뜨리는 장면부터 탄식이 나왔습니다. 얘는 1편에서 최종 보스를 어떻게 잡았는지도 까먹었나봐. 백날 첫날 티키타카 사랑 싸움으로 캐릭터성 다져봐야 주요 설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말짱 꽝 아닙니까? 아니, 이게 무슨 슈퍼맨이 크립토나이트로 공기놀이하는 소리야. 짜란. 거기에 무엇보다 제게 치명적으로 다가온 구간은 여태 스미골 빙의에서 온갖 나쁜 짓 다 하다가 갑자기 앤을 죽이지 말자면서 너무 심하다고 뇌절하는 슈리크였습니다. 심지어 원수라고는 하는데 방금 전까지 한 사람 목매 달고 오신 분이거든요. 앤도 지가 잡아왔어. 보아하니 중간에 좀 시계 칼질을 한 것 같던데 이게 칼질을 했다 하더라도 말이 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칼질을 안 했다고 하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더 심각한 거고, 간혹 영화를 보면서 진짜 이상한 장면이 나오면 1차적으로 스스로를 의심해보게 되거든요. 방금 내가 본 게 맞나? 여기서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한다고? 주변에 물어보니까 한 게 맞더라고. 아직도 좀 확신이 안 서니까 아니라면 댓글로 좀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심지어 능력이 대놓고 심비오트 하드 카운터인데 이렇게 편리한 캐릭터를 데려와서 요따구로밖에 못 쓰는 것도 진짜 대단해 보면은. 짜란. 사실 뭐 물고 늘어지자면 영상이 한 30분도 나올 수 있어요. 여전히 그 끝을 알 수 없는 카니제의 영화 속 설정. 총알을 이렇게 피하는데 그럼 베놈의 주먹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 얘네는 그냥 베놈을 스파이더맨한테 보내기 전에 캐릭터 평탄화 작업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사실 카니지는 아빠랑 뒹굴면서 놀고 싶었던 불쌍한 아들인 건 아닐까? 감독인 앤디 서키스가 제작 중에 또 골룸빙이에서 2개의 자로 만든 건 아닐까? 정리하면 이번 영화 렛데어비 카니지, 분명 전편에서의 장점, 재미 요소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그 와중에 전편의 단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답습해버렸다 스토리마저도. 이에 베놈 1을 재밌게 봤다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고, 재미없게 보았었다면은 말 그대로 렛데어비 쿠키 영상을 향한 90분짜리 트레일러다. 쿠키 영상은 말해 뭐해, 좋았어요. 너무 뜻깊었지. 근데 이제 그 쿠키 영상에 뭐가 나오는지를 이미 영상을 만들면서 알아버렸거든요, 개 같은 거. 깜짝 선물이 뭔지를 미리 알고 받는 서프라이즈. 참 착잡하고 좋은데, 좋긴 한데 착잡하더라. 아이고, 영화 개봉일을 좀 빠릿빠릿하게 합시다. 200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가 개봉했고 54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당시 2002년 최다 관객수를 기록한 영화로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으로 한참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나라는 사람이 인생 입문에서 초등학교 2학년을 찍은 시점에 이 영화가 세상에 나왔다는 거지요. 때문에 어렸던 나는 정말 불행하게도 이 가문의 영광이라는 근본 있는 시리즈를 여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사실 이렇게나 많이 나왔었는지는 몰랐는데 이게 이후 2005년에도 한 번 나왔고 2006년에도 한 번 나왔고 2011년에도 한 번 나왔고 2012년에도 한 번 나왔었고 그로부터 홀리 멀리 11년 만에 다시 돌아온 영화가 바로 가문의 영광 리턴즈인 것이지. 뭐 옛날에야 볼 일도 없었겠지만 지금은 내가 또 영화 리뷰하는 유튜버잖여.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와중에 또 이번 명절 특수 영화 중에 제일 먼저 개봉했다대. 내가 또 무한도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정준하 아저씨도 딱 나오시는 거예요. 겸사겸사 보러 갔지. 빵빵 터져라. 더 칼렙! 전 세계 진상들이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이걸 찍을 것 같긴 했는데 여튼 가문의 영광 리턴즈 리뷰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공식 시놉시스 우선 한번 돌리고 가겠습니다. 너희들도 소리 지를 준비 되어 있겠지?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전설의 장씨 가문. 홍덕자 회장님, 전 우리 부회장님 장석재. 가문의 수장 홍 회장에게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비혼주의를 선언한 막내딸 진경. 나이 하나밖에 없는 애동. 캠할 때 그 아가리 닥쳐라. 기미까지 확 다 찢어버리기 전에. 그러던 어느 날 처음 본 남자 대서와 하룻밤을 보내게 된 진경.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씨 가문은 1등 사위감의 조건을 두루 갖춘 대서와 막내딸 진경을 결혼시키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데 이런 말 시방이 결혼 못 하겠다는 거다. 장씨 가문에게 던져진 지상 최대의 과제. 세계의 결혼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겐키 데스까? 오겐키는 전설의 가문이 돌아왔다. 가문의 영광 리턴즈입니다. 그래요. 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일단 장점부터 이야기할게요. 일단 눈에 익은 분들이 많이 등장하십니다. 사실 대부분이 지금은 스크린에서보다는 다른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라 이걸 뭐 신선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이 영화를 강변 CGV에서 관람을 했거든요. 이게 또 어딥니까? 역사적인 곳이죠. 1998년 4월 4일 바로 CGV가 첫 번째 1호점을 세운 곳이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근본 중에 근본, 이 대한민국 영화계에 정말이지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 가히 역사적인 공간에서 이 영화를 봤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곳에서 엄청난 영화를 보는데 또 그냥 볼 수 없잖아. 이 영화가 그 99분이거든요. 저녁도 안 먹었겠다.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다가 보려고 팝콘은 세트고 라지에다가 평생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이 바싹 구운 먹태를 시켜서 들고 들어갔어요. 먹태가 뭡니까? 요즘 먹태깡이다 뭐다 하면서 한참 인기몰이하고 있는 음식이잖여. 우리나라에서 많이 잡히는 명태 있죠? 이거를 얼리고 말리는 것을 반복해서 무려 3개월 이상 눈바람 맞으면서 자연스레 건조시킨 게 황태. 이 황태가 더 지나서 시커멓게 진화를 하면 이 먹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싹 구운 먹태는 구운 먹태를 갖다가 청양마요 소스에 찍어 먹는 그런 아주 맛깔나는 주전부리 음식인데 이런 음식 먹을 때 어때요? 뭐 먹다가 중요 내용, 중요 대사 놓칠 수 없으니까 스크린에 눈을 뗄 수 없어서 이렇게 휘적휘적거리다가 소스가 너무 안 묻거나 너무 많이 묻거나 혹은 잘못 찍어서 손에 묻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러면 또 기분이 안 좋지. 음식에도 집중할 수 없고 영화에도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객들을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초반부 시퀀스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장면들을 배치해서 관객들로 하여금 스크린의 불빛으로 청양마요 소스가 어디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안정적으로 먹태를 청양마요에 찍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인생 처음으로 먹어본 먹태는 턱 맛있어서요. 먹태깡이 한참 유행할 때도 직접 접할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런 맛이었겠거니 싶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공인된 맵찔이란 말입니다. 매운 걸 좋아하지 않아. 난 전에 살아있다 리뷰에서도 말했지만은 진라면은 역시 그 순한 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여전히 그렇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먹태에 찍은 살짝 화한 느낌의 그 청양마요를 맛보면서 맛의 원하던 레벨이 좀 그냥 스텝업을 했달까? 이걸 무슨 맛으로 먹었는지 알겠더라고. 처음에 살 땐 가문의 영광 시리즈를 직접 접한다는 소위 압박감에 이게 청양마요 찍어 먹는 음식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시켰는데 먹태의 그 짭짤함과 푸석함은 결대로 부서지면서 그 파편들이 입안으로 퍼지고 이게 또 촉촉해지는데 그 와중에 청양고추의 알싸함이 그게 또 혹여나 맵찔이한테 기분이 나쁠까봐 그걸 부드럽게 보듬어주면서 안아주면서 사랑 어린 손길로 착하랑 깨주는 마요네즈의 향. 천천히 씹으면서 그 먹태 특유의 향과 함께 음미하다가 또 어떡해. 강변 CGV 셀프 탄산 코너에서 산 제로 콜라 딱 때려주면 시원해 그냥 이 청량감. 어쩌면 이 또한 정말 가문의 영광 리턴즈라는 영화가 갖는 뜻깊음이라 할 수 있겠다. 평화와 사랑, 존중과 배려, 평사존배 like 리그 오브 레전드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우승 Congratulations. 여튼 그러니까 먹태 존맛이던데요.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근 들어 진짜 어지간해서는 개봉작들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만 하려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도 그래요. 나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와 재미를 리뷰로 나누고 싶은 사람이지 영화 다 망하라고 고사 지내려고 유튜브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최근에 영화계가 안 그래도 힘들다는 거 모두가 알고 있으니 더더욱이요. 해서 노스포일러 가이드 리뷰에서는 편견이 될 만한 부정적인 요소는 최소한으로 하고 긍정적인 지점을 살리는 쪽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이라고 하면 그나마 5달 전에 리뷰했던 곰돌이푸 피와 꿀 정도에만 이니시 궁을 박았는데 왜 그러했냐라고 묻는다면 애당초 영화 자체에서 이를 잘 찍으려는 노력이나 고민의 흔적 일절없이 단순 곰돌이푸라는 초거대 IP 효과에 기대어서 선점 효과를 노리려는 작품이라는 게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업로드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가문의 영광 리턴즈는 무려 한 달 반 만에 촬영에서부터 개봉까지 모두 우다다 치워버린 작품이고 그게 긍정적으로 조명되었다면 좋았겠지만 슬프게도 전혀 그렇게 보여지지 않거나 오히려 아니 이걸 찍어서 넘기는데 한 달 반이나 걸렸다고?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실패한 코미디 영화를 이야기할 때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다 라는 말을 보통 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가문의 영광 리턴즈를 본 후 딱 한 번 웃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영화 끝나고 크레딧 올라갈 때 내가 나 스스로 궁금해서 찍은 내 셀카를 볼 때였어요. 내 얼굴 참 재밌어? 거울만 봐도 재밌는데 극장을 왜 가냐? 반가워. 너도 반가워. 도씨가 아니라 박씨인데요. 박효리. 아니 이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무표정으로 본 건 둘째 치더라도요. 자꾸 극중 현실에서도 매우 크나큰 문제가 되고 있는 클럽 내 불법 약물 이슈라든지 최근 사회적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비혼주의는 물론이요. 복수의 남성들에게 양다리를 걸쳐서 명품을 뜯어내는 인터넷 방송인 같은 것들을 정말 최대한으로 저속하고 편견 그 자체에 정말 그 낡아빠진 그 낡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재미가 없어. 웃겼으면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진짜 하나도 웃기지가 않아. 그게 문제예요. 농담이 아니라 어디 교보문고 가서 부장님 깔깔 유머집 사갖고 목차에 적힌 글 읽는 게 더 재밌을 겁니다. 심지어 내가 스포일러니까 여러분 꼭 보시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이게 메인 스토리가 딱 끝나거든요. 모든 사건이 정리가 된다 어떻게든. 근데 갑자기 주인공 중 하나가 급발진을 해. 근데 그 급발진이 급발진을 위한 급발진, 지랄을 위한 지랄, 갈등을 위한 갈등. 진짜 후반 한 20분은 대체 이게 뭔가 하면서 넋이 나가거든요. 어처구니가 소멸을 해갖고 그래도 이제 끝나는구나. 영줄 발악 패턴 끝나겠지 이제. 99분 길었어. 그래도 끝났잖아. 나 혼자 한잔해 하고 있었는데 밑도 끝도 없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닌 거야. 갑자기 또 한 번 최악의 수를 던집니다. 이 영화 전체가
그러니까 스토리라고 스토리가 진짜 너무 재밌으니까 꼭 보세요. 킹문의 짱광. 1억 5천 곱하기 12 얼마냐? 당장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요. 야 그럼 내일 얘기할래? 내일은 아버님 제사인데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영화 가문의 영광 리턴즈는 사랑과 평화, 존중과 배려를 느낄 수 있는 멋진 영화였습니다. 저만 보자니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슬프니까 꼭 극장에서 관람하시고 댓글에 후기 좀 남겨주시면 좋겠다. 나도 좀 웃게. 너는 끝장이야. 리뷰에 영화 내용이라든지 그런 영양가가 너무 없는 것 같다고요? 정확해. 자, 이렇게 해서 최고의 영화 킹문의 짱광 리턴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근데 진짜 왜 돌아왔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베놈은 성공하지 말았어야 했던 영화가 아닐까. 더 칼렙! 전 세계의 진상들이여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두클리비에즈계 인사박스입니다. 자, 우선 오늘 다뤄볼 영화 마담 웹 공식 시놉시스의 유튜브 첨가한 버전부터 빠르게 다뤄보고 본격적인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et your stuff. Let's try that again. 우연한 사고로 미래를 볼 수 있게 된 구급대원 캐시 웹. 그녀는 사건 이후 거미줄처럼 엮인 운명을 마주하며 마치 예지와도 같은 능력을 갖게 됩니다. I've been having visions. I think I'm seeing the future. 그리고 New York City is a whole new level of crazy these days. New York City is a whole new level of crazy these days. 그녀와 비슷한 능력을 지닌 저 심스가 등장하고 캐시의 삶은 점차 더욱 뒤틀려가기 시작하는데 Who are you? What is going on? 지켜낼 것인가? 파괴할 것인가? 파괴됐지 뭐. 준내 파괴됐잖아. 영화 You're showing off. Maybe a little. 마담 웹입니다. 예, 정말이지 그렇습니다. 베놈을 시작으로 베놈, 렛데어비 카니지, 와씨 렛데어비 카니지, 모비우스, 와씨 모비우스, 그리고 이번 마담 웹으로 이어지고 있는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소니가 돈이 준내 많긴 많은가?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의 가장 치명적인 요소가 뭡니까? 바로 이름부터가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이고 등장하는 캐릭터들 또한 스파이더맨과 연관되어 있는 존재들인데 정작 이 유니버스에 스파이더맨이 없다라는 것이겠지요. 당장 베놈의 경우도 스파이더맨을 빼고 이야기하기엔 섭섭한 캐릭터인데 이걸 배제하고 영화로 만들다 보니까 그저 검정색 촉수괴물이랑 농담 따먹기 하고 연애질하는 톰 하디만 남아버렸거든요.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존중합니다. 어쨌든 마블이지만 마블이 아니고 스파이더맨이지만 스파이더맨이 없는 이게 홍철 없는 홍철팀인 건데 소니 입장에서는 스파이더맨의 부재가 큰 걸림돌일 겁니다. 세부적인 설정,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해상도를 높여야만 유니버스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구축이 될 텐데 당장 그 유니버스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두 명이 죄다 우린 히어로는 아니지만 가끔 우연히 히어로 짓을 할지도 하고 있는 금쪽이들 뿐이고 이와 대적을 하든 뭐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스파이더맨 롤의 존재가 없으니 신규 캐릭터들이 암만 등장해도 더 깊은 이야기는 나중에 스파이더맨이 나오면 다뤄야겠다 하고 대충 뭉개놓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그건 그것대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번 마담 웹은 어쩌면 이런 판 위에서 소니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판단이었을 겁니다. 만약 영화가 잘 나왔다면. 실사 스파이더맨은 옆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써먹고 있으니 또 하나 소환해서 갖다 쓰기에는 부담스럽기도 할 테고 미안해요 앤드류.
현재 마블이랑 판권 교통정리 잘 끝내고 사이 좋으니까 굳이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라는 존재를 주인공으로 갖다 쓰겠다라는 것보다 마담 웹에서 새로운 스파이더맨 포지션의 캐릭터를 슬쩍 노출시키고 반응을 본다던지 혹은 곧 등장하게 될 캐릭터의 배경을 예쁘게 조성해두겠다의 방향성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게 꽤나 악조건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들 스튜디오가 가장 최근에 만든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영화가 모비우스고 이게 가히 역대급으로 말아먹었다는 것과 우린 틀리지 않았다 우트란 시전하시면서 그 모비우스를 담당하신 각본가 양반들을 그대로 데려다가 마담 웹에 앉혀놨다는 것과 이런 상황 속에서 마담 웹이라는 영화가 본인들 유니버스에 스파이더맨이라는 요소를 자연스럽게 정착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제대로 잘 만들지 못했으니까! 모든 게 엉망이에요. 아니 깊게 갈 것도 없이 이게 무슨 C급 패러디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슈트 디자인이야. 얘네 옆에 슈퍼 잠자리맨 붙여놓으면 같은 유니버스 영화로 보일 겁니다. 요호 축하해요 슈퍼 잠자리맨. 웰컴 투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아이 거미맨도 없는데 잠자리맨 데려다 쓰면 좋지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이 슈트들이 나오는 장면이 전체 영화의 2분이 채 안 될 정도로 짧다는 것이고 슈트에 눈이 가기 전에 정말 화려한 CG로다가 정신을 못 차리게 하기 때문에 정신을 비교적 맞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트 디자인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무슨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0,000원 20,000원 주고 산 것 같았다니까 진짜. 아니 자꾸 이러면은 나 진짜 그거 사가지고 그 입은 다음에 소니 본사 앞에 가가지고 똥을 싸 스토리, 연출, 편집, OST 진짜 하나씩 이야기한다 치면 빠짐없이 진짜 할 말 너무너무 많은데 결과적으로 하나로 결집됩니다. 토 나올 정도의 엉성함과 올드함. 이 영화의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을 당시 아직 영화의 실체가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제가 옆집 유튜버 B맨 형이랑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화면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게 봐도 약간 2000년대 초반 캐두먼이나 판타스틱4 그것도 그 18년도 거 말고 그 이전에 나온 거 있어요. 그때 그 시절 그 나름 재밌었어. 대충 나 초등학교 때 나온 영화 같다. 그것도 뭐 딱히 그 대단하지는 않고 딱히 그게 없는 라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트레일러는 영화를 정말 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트레일러에 나온 장면이 재밌는 장면이 많아요. 엄밀히 말하면 영화 속에서. 그래도 뭐 장점이 될 만한 것 같다가 잘 만든 거야. 만약에 그 장점이 있었으면은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배트맨에겐 배트모빌이 있고 아이언맨에게는 아우디가 있다면 마담 웹에게는 마담 카가 있다. 번호판된 택시. 나는 마담 하다. 얘는 중반부에 GTA 캐릭터 빙의하더니 자동차를 훔치는데 그 사이에 그 차에 뭔 애착이라도 생겼는지 번호판을 떼고 그 차만 타고 다니고 있고 빌런 놈은 주인공 일행 노린다면서 코앞에 있는데 이악 물고 주변에 선량한 시민들만 조지질 않나. 얘는 뜬금없이 심폐소생술 강의를 하질 않나. 위기 탈출 넘버 원. 가슴 압박점 위로 두 손을 겹친 뒤 손 뒤꿈치로 압박해주세요. 와, 내가 살았다. 물론 중요한 거긴 한데 다른 걸 잘하면서 했어야겠죠? 개새끼야! 이 기집애들은 갑자기 식당에 들어가더니 남자애들 식탁 위에서 춤을 추질 않나. 보면서 뭐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때 미쿡에서는 저렇게 놀았나 보구나. 저게 인싸 감성이었구나. 근데 저 개구린 문화를 굳이 영화의 한 시퀀스를 써가면서까지 굳이 넣었어야 했을까? 확실한 건 아직은 2000년대 초 노래들이 OST로 등장할 만한 시대가 아니구나 싶었던 게 그 장면에서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톡식이 나오거든요. 삐리리리리. 노래가 반갑긴 한데 이 진짜 앞서 말한 2000년대 초에 그저 그런 못 만든 영화 같다의 활용점정이 찍히면서 이 영화의 제작비의 절반 이상이 어쩌면 저 노래를 쓰느라 이 지랄이 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덥디다. 미안해요 브리트니, 나 톡식 좋아요.
후시 녹음을 친 구간은 극장에서 탄식이 나올 정도로 적나라했고 편집 단계에서 그 진작 우리 이거 조졌구나 아셨던 건지 브금 싹 날려버리고 귀가 아플 정도로 효과음을 개세게 집어넣어서 어떻게든 어마무시한 척을 해보자 라는 전략을 취하시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저예산 공포영화 쪽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의 제작비는 약 8천만 달러, 한화로 약 1,080억으로 알려져 있고 나 1억만 주지. 와우, 어메이징. 정말 재밌게도 가장 적은 제작비의 슈퍼히어로 영화 중 하나로 꼽히는 데드풀의 제작비는 5,800만 달러였지요. 물론 소니가 이번 작품이 헷가닥한 걸 몰랐을 리 없고 출연 배우들은 냅다 탈출 버튼 눌러서 영화를 손절하는가 하면 협력사라고 할 수 있는 마블마저 본인들의 유니버스와의 연관점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루머가 돌 정도로 내부 평가가 처참한 판국에 여타 일반적인 영화만큼의 마케팅 비용을 배정했을 리는 없으니 최종 비용은 그래도 비교적 저렴하기는 하겠지만요. 그래도 노력이 아예 안 보였던 거는 아닐 겁니다. 만일 스파이더맨을 빌런으로 그린다면의 느낌으로 빌런 이지키얼 심스를 연출했고 그 액션은 전체적으로 다 좀 별로긴 했지만 그래도 연기도 디렉션을 제대로 못한 건지 좀 그래도 이 중에서 슈트 디자인이 제일 낫지 않나 싶고 그 연출, 그 곳곳에 그 거미줄을 연상케 하는 화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숨겨놓으려고 애쓰신 것 같았다. 그리고 여러분 롤에서 요네 있죠? 걔 그 이스킬 영혼 해방 그걸 실사로 볼 수 있는 몇 없는 기회. 야 진짜 멋있겠다. 야 진짜 이거 꼭 봐야겠죠? 사적인 감정은 없다. 그냥 다 하나부터 열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다 할 특징도 의미도 재미도 감동도 베놈도 모비우스도 스파이더맨도 없는 참 안타까운 영화였습니다. 애초에 주인공부터가 전투보다는 예지의 능력이 주된 아이덴티티로 그려지는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 모든 액션이 미리 미래를 보고 이에 대응하는 정도에 그치며 마담 웹과 빌런 외의 캐릭터들은 당장 능력도 없는 시간대의 이야기이니 보여줄래야 보여줄 것도 없죠. 그냥 조졌어요. 뭐가 없어 설정을 있다고. 그나마 어떻게든 스파이더맨 서사를 넣어보려고 벤 삼촌이나 그 가족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전혀 인상적으로 그려지지도 못했고요. I can't pretend to understand what's going on here. 새삼 문득 이건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쩌면 마담 웹은 드니 빌네브 감독의 듄의 쌉쌉쌉쌉쌉싸라쌉쌉 개같이 멸망한 하위 호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예지 능력을 사용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가? 강력한 사운드로 관객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가? 이거 일단 딩동댕 해주자. 기어다니는 인간이 등장하는가? 와우! 무려 3개의 공통점이 있으니 듄과 마담 웹은 매우 유사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압도적인 능력, 압도적인 빌런, 압도적인 사운드, 최고의 명작 듄과 비슷한 바로 그 영화 마담 웹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나만 볼 수는 없잖아.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자 이렇게 해서 최고의 영화 마담 웹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테스터 훈형이랑 아리랑은 고양이들 내가 주인의 기영 형이랑 같이 보러 갔다 왔거든요. 이게 보기 전이고 이게 영화 시작 전이고 이게 영화를 보고 나서인데 다들 재밌게 본 것 같죠? 이것도 여담인데 생각해보니까 훈영이랑 본 영화 라인업들이 대단하더라고. 캐츠, 자전차왕, 엄복동, 캐두먼, 드래곤볼, 에볼루션, 싱크홀, 곰돌이프, 피와골 그리고 서울의 봄까지야. 서울의 봄 같이 봤으니까 평균치는 좀 올랐다 그죠? 무난해. 이번에 마담웹도 봤고. 짜란.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도 글비앙태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터지는 웃음과 함성에
어느새 다 올라가 버린 엔딩 크레딧 세상은 네모나게 월에서 담아 이것이 싫고는 졸고는 시네마 A 액션 멜로 코믹 에러 호러는 잠시 앞으로 지워놔 인생의 제로 화물 컷 누군가는 살기 위해 꿈을 꿔 모든 큐사인이 들리면 시작하는 거지 우리의 삶은 커다란 영화관 감각적인 감성과 남다른 스크립트 한 면의 각 완벽한 조명과 타이밍 그대와 함께라면 언제나 magic hour 각박한 일상 속에 각자의 감상을 녹여서 보여 로맨스 주인공처럼 이어지는 기대감 나대지만 내 심지 극장에 들어서서 팝콘은 세트 골라지 달콤한 향과 함께 들어서는